책을 읽어도 남는 게 없다는 당신을 위한 온전한 독서법. 진작 이렇게 책을 읽었더라면 생각지도에서 펴냈고요. 장경철 님이 지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장경철 님이 지은 진작 이렇게 책을 읽었더라면 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장경철 님은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일상생활의 깨달음과 감동을 전달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지식 유통업자라고 부르는데요. 혼자 알기에 너무 아까운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유통하는 것이 삶의 큰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은 내 혀에 닿기만 했던 음식이 아니었다. 학습 여정에서 우연히 마주친 토마스 홉스의 말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책을 읽었더라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무식할 것이다. 많은 책들과 정보를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 것으로 소화시키느냐일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은 내 혀에 와서 닿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소화되고 흡수된 음식이듯이 나의 정신을 만드는 것은 내 눈이 가서 닿은 활자가 아니라 내 지성 안에 스며들고 물든 지식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 자랍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도 지겹도록 듣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에게 공부한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어서 빨리 이 지긋지긋한 공부를 그만두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책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급변하는 시대에 뒤처지기 때문에 평생 학습을 위해 독서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받습니다. 블로그에는 한 달에 정해진 권수 이상의 책을 읽기로 작정하면서 독서에 힘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취감과 희열을 맛본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무언가를 알게 된 것 같으나 돌아서면 희미한 기억만 남을 뿐 진정한 변화는 찾아오지 않음에 대해 고민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해야 했던 공부에 대한 부담스러운 기억과 어른이 되어 기울였던 책 읽기 노력에 대한 애틋한 고민은 제게도 낯선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언제쯤이면 공부를 안 해도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꿈꾸기도 했고 이 책에서 저 책으로 옮겨가면서 책을 읽기는 했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무기력감을 더해주는 경험도 했습니다. 좌절의 경험에서 저는 공부하기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공부란 무엇일까? 내가 진정으로 공부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배우고 익혀야 할까? 저는 책 읽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책은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모든 책을 다 읽어야 할까? 책을 많이 읽어도 실제로 내 안에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읽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나만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런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찾는 가운데 수확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부하기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공부하기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고역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하기를 통해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기를 새롭게 이해하고 정립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찾는 여행을 떠나게 되었으며 어떤 여행을 통해서는 남의 나라에서 제 나라 말소리를 듣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독서에 관한 물음을 던지고 또 책을 대하는 자세를 다듬으면서 저는 제 나름의 책 읽기 방법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것들을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다독보다는 정독이 효과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노트하면서 읽고 그 노트한 것을 생각하면서 활용하고 그 내용을 능동적으로 옮길 때
비로소 나의 지식이 된다는 유통의 원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은 더딜지라도 정독하는 가운데 책을 내 정신의 일부분으로 만들 수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공부하기와 책 읽기 여정에서 제가 체득하게 된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원리를 잘 활용할 때 학습 여정에서 내가 마주친 지식이 그저 주입된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내 정신 안에서 능동적으로 번식하는 가운데 복리로 증가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학습자가 되어 변화된 환경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자신의 성장을 꿈꾸는 이들에게 이 작은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세계의 개방성.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할 때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목적의식의 상실은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학생들이 처한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왜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를 습득한다든지 지식을 얻는다든지 또는 어떤 지혜를 추구한다든지 하는 것을 모두 포괄해 공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 인간은 오랫동안 공부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공부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욱 근원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공부하기는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을 합니다. 공부가 필요한 것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미는 자신의 개미됨의 공식을 안다. 벌은 자신의 벌됨의 공식을 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공식을 아는 것은 인간이 아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인간됨의 공식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동물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과 달리 발달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도구를 사용하고 초월의 지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세계의 개방성입니다. 인간의 미래가 닫혀져 있지 않다는 것, 인간의 존재는 주변 환경에 대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의 세계 개방성입니다. 인간의 세계 개방성은 미래 개방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인간을 개미나 여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미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개미가 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우는 특별히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우 이외의 다른 동물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공부하지 않거나 다른 방향으로 잘못 공부하면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미나 여우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존재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완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미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은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전 다른 동물은 완결된 존재이며 닫힌 존재인 반면에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인 동시에 개방된 존재입니다. 개미의 사회에 언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개미화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여우 사회에 신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우성 상실의 시대를 맞이하여라는 사설은 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으로 타락한 시대이기에 우리는 여우성이 상실된 모습을 도처에서 목격하고 있다.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비장한 사설은 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커다란 실수를 범해도 여우 이외의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 인간 사회에는 비인간화의 위협과 인간성 상실의 공포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는 환경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며 환경에 따라서 인간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늑대 소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늑대 울음소리를 냈고 늑대와 같이 네 발로 기어다녔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미래 개방성 또는 세계 개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늑대가 인간과 아무리 오래 살아도 두 발로 걷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인간 존재의 특수한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공부란 사치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덧붙여질 수 있거나 재해질 수 있는 부가물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올바로 되느냐 아니면 왜곡되느냐에 따라 인간이 되느냐, 인간 이하로 전락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쟁점과 대안을 찾아라.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방 까먹을 것은 읽지도 마라. 둘째, 메모하고 노트를 만들어라. 셋째, 반복하고 활용하라. 넷째, 중요 단어를 정복하라. 이번에는 다섯째 도움말 쟁점과 대안을 찾아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독서를 할 때는 먼저 자신의 영역에서 핵심적 쟁점과 대안을 파악한 뒤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과 대안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비판적 논쟁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논점을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낍니다. 읽어야 하는 책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배워야 할 이론도 허다합니다. 읽어도 이해되지 않고 이해한 것들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허탈감이 들 때도 많습니다. 이 모든 책을 언제 다 읽고 이 모든 이론을 언제 다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공부하는데 끝이 있을까? 끝은 없을지라도 반환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공부하기에 나는 너무 무능한 건가? 숱한 고민이 고개를 쳐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이론과 학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책들과 저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쟁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선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공부의 여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학설이 있고 수많은 사상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느 학문이나 그 학문적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쟁점과 그 쟁점에 대해 선택 가능한 대안은 그 수가 제한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논쟁이 가능한 중요한 문제를 쟁점이라고 하며 어떤 쟁점에 대해서 선택 가능한 서로 다른 입장을 대안이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중요한 쟁점이나 대안의 숫자는 무한히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출간된 모든 책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 되는 쟁점을 먼저 알아내고 그 쟁점에 대해 어떤 선택 가능한 입장이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판적 성찰 과정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공부 과정 초기에 비판의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제일 잘했던 것은 사지선다형 가운데 하나의 답을 맞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잘했던 것은 단답형 시험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못했던 것은 저자의 글을 읽고 비판하면서 나의 독창적인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학 중에 숙제에 관해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조언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숙제를 보고 책 내용만 요약하지 말고 책을 비판한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의견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저희들에게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내용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상심했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어떻게 책을 비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나보고 책에 대해 비판하라고 하실까? 다 옳은 이야기니까 책에 쓰인 거 아닌가? 책 내용을 비판하라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뒤늦게 알게 된 점은 옳은 내용이라고 비판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은 언제나 유한합니다. 따라서 어느 지점에서부터 논점을 전개해야 하며 그 논점은 다른 논점에서 볼 때는 언제나 비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한 저자의 결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저자의 책을 쉽게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제 비판입니다. 전제 비판이란 저자가 자신의 논점을 전개하는 첫 출발점을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하필이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까? 저자는 어디에선가부터 자신의 논지를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건물이 기초 위에 세워지듯이 우리의 주장도 어떤 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출발점을 당연시하기에 우리는 저자에게 이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출발점에 대한 근거를 묻고 그 타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 비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책을 읽을 때 항상 그 저자가 어느 기초 위에 사고의 집을 짓고 있는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저자의 기초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특정한 이데올로기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제 비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전제 비판을 활용한 비판적 독서를 하면서 저자의 관점을 파악하고 우리의 관점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쟁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는 독서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비판적 독서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확장하는 책 읽기의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배움의 4단계. 하나를 제대로 학습하려면 배움의 4단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움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흔히 배움이란 무지에서 지식으로 가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식 형성의 단계는 2단계가 아니라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지의 단계가 2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지의 무지 단계로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것처럼 사람을 태어나게 만드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평생 첫 번째 단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지의 인식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는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될 때 인간은 관심과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예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두 사람이 영어로 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A가 말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자 B가 말합니다. 저 장면에서 come again 하고 말하는데 무슨 뜻이지? 두 사람의 청취 능력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듣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첫 번째 단계에서 무엇을 모르는지는 알게 되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come again이 귀에 들리려면 무수히 많이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아직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듣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모르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계속 접촉하게 될 때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 단어를 들을 수 있게 된 B는 호기심을 갖고 수십 번 이상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단어를 포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식적 알의 단계입니다. 의식적인 알은 자기가 어떤 것을 아는지를 의식적으로 아는 단계입니다. 의식적 알의 단계에 있을 때 지식은 나의 머리에 담겨 있으나 나의 손과 발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의식적 암의 단계입니다. 무의식적인 알의 단계는 알무로 물들어 있는 단계입니다.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이미 그 지식이 몸에 배어 있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 필요한 건 역시 반복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시간과 횟수를 더하는 노력이 누적되어야만 합니다. 영어 회화를 공부한다면 많이 반복해서 들으면 들립니다. 한 권의 책을 수백 번 읽겠다고 결심한 후 줄기차게 읽으면 그 뜻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처음 볼 때 다르고, 두 번 볼 때 다르고, 세 번 볼 때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물론 그 횟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세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운전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운전을 배워 처음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은 차에 탄 그 순간부터 주차하고 내릴 때까지 운전 외에는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동차 운전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단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네 번째 단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운전을 자기 몸의 일부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은 이미 그의 몸의 일부가 되어 편안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의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되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처음 운전을 배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운전 이야기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자신의 첫 주행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댈 수 있습니다. 너 자동차 핸들 잡아본 적 있니? 왼쪽으로 회전할 때 진짜로 왼쪽으로 몸이 쏠리더라? 반면 네 번째 단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인 알문 지식이 몸에 그대로 배어 있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지식은 단지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손과 발, 온몸에 완전히 물든 지식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공부와 독서법의 세계로 안내하는 이 책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책은 읽었는데 왜 돌아서면 남는 게 없을까? 왜 책 읽기보다 리뷰 쓰기가 더 어려울까? 왜 100권을 읽었는데도 달라진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자,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맞는 독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